자,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우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2020 K디지털 핵심 실무인지 양성 과정 지능형 IoT 융합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개발 최종 융합 프로젝트 발표에 진행 맡은 정영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요, 우리 기관장님 대표 인사하시고요, 심사위원 소개 진행하고 먼저 첫 번째 총 3개 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총 3개 팀 먼저 진행할 거고요. 발표는 총 10분, 질의응답 총 10분 해서 총 20분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3개 팀의 발표가 끝이 나면 브레이크 타임 중간에 20분 정도 가질 거고요. 마지막 남은 2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다 끝난다면 이제 대표님들께서 혹시 면접 보고 싶은 친구들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면접이 끝이 나고 전체적으로 총평하고 마무리 우리 수료증 받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자, 먼저 우리 대표님들에게 소개드리기 전에 저희 지능형 IoT 이제 27명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수업도 준비했고요. 다른 반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밝은 성격과 밝은 태도와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꼭 예쁘게 봐주시고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먼저 기관장님 인사 말씀과 심사위원분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니모비 홍창영 전무, 박수로. 그 다음에 멀리 판교 아주 우리 첨단 우리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데서 오셨어. 라젠의 우리 박영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김성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서림정보통신의 우리 윤승근 대표,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오신 우리 부장님, 강준하 부장님, 우리 대원의 김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넓은 우리 이 강의장, 이 발표회장이 꽉 차도 부족할 텐데 거리 간격 유지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이걸 줌으로 듣고 있는 우리 이 나요 담임반이죠. 같이 듣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우리 반에서도 오늘 발표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발표에 많이 업데이트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나 또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조언이나 또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음 발표에 크게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미 벌써 6개월 가까이가 돼서 내가 항시 이 강의장, 저쪽 우리 부원장이 계시는 이 강의장에 갈 때마다 우리 정영연구원 반에 들어가면 지능형 IoT 반에 가면 어느 반에 비해서 아이 컨택도 잘하고 반갑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항시 샘솟는 그런 반이었는데 벌써 마무리가 된다 하니까 섭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가까이 가져온 팀워크, 또 파트너십, 여러분들의 우정, 동창회 잊지 말고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재개발원을 마치면서 배우는 게 기술이나 이런 정보, 아이디어와 이런 기획력보다도 기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들끼리 함께 하루에 8시간,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집에도 못 간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자기의 모든 열정과 의지를 담아서 6개월 가까이를 8시간씩 자기 팀원들과 자기 짝꿍과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가치가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응집력과 이러한 팀워크를 앞으로 어느 조직, 어느 사회에 가서도 잘 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을 충분히 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져가는 모든 프로젝트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함께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팀들끼리 날마다 같이 나오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짝꿍만 나오고 어쩔 때는 반만 나오고 어쩔 때는 2팀이나 3팀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탈락자 없이 몇 프로 수료죠? 거의
30명이 들어와서 27명 가까이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갖는 이러한 그 열정으로 하늘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도왔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감염되지 않고 접촉되지 않고 왔다는 게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는 것은 이제 자립과 독립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여러분들 부모, 형제, 주변이 이제는 이 나이 돼서 빠르게 독립해서 어딘가 내 숭고한 정신적 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을 다 해서 자기의 단가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방이든 서울이든 이와 같은 IT 소프트웨어 길에서는 한 2, 3년만 경력을 쌓게 되면 금방 어느 지역에서든지 3천을 다 넘어가는 정도의 평균 규모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자기가 찾고 뒤져서 이 개발원이 달아준 엔진을 가지고 잘 날르느냐, 응용을 잘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는 그동안의 청년 취업 문제나 또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진로가 좀 여러 가지로 애매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해진 만큼 오늘 면접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빠른 시간에 우리 정행연구원이나 또 우리 취업센터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킬 거야.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만 매칭시킬 때 눈높이를 너무나 미스매치를 많이 발생하지 말고, 먼저 어디 나가서 자그마한 회사일수록 더 큰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큰 회사일수록 숲을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지를 보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빡세게 일할 수 있는 직장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30, 40, 50을 넘어가면서 중요한 자기의 능력을 또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고르지 말고 빠른 시간에 독립하고 자립하고,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이 왔듯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모든 것을 잘 커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독립하고 자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할 건데, 혹시 여러분 우리 12월 30일 날 첫눈이 펑펑 오던 날 기억하나요, 여러분? 혹시 그날 제가 여러분 했던 약속 기억나나요? 뭐라 했었죠? 그쵸? 그때 그랬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취업은 내가 책임지니까 취업에 대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5개월간 달려왔던 PT 한번 클릭해 줄래요? 우리 눈이 펑펑 오는 날부터 이 후덥지간 여름까지 준비해왔던 최종 프레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은 한마음 팀인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반 스마트 버스 시스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 구푼이 뭐였죠, 여러분? 가치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5명 팀이 다 서로 다른 프로젝트 만들었지만 다 같은 친구들이니까 꼭 박수 잘 쳐주시고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한마음 팀 대표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한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자의 한마음팀의 발표를 맡게 된 임선재입니다. 저희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선정 배경을 시작으로 해서 기대 효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질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뭘까요? 저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90%의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 아닌 저시력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저시력장애인이 보는 세상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웹 접근성 관련 시각장애인 체험인데요. 혹시 당산역을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데 이런 화면이면은 과연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무려 55.9%의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분들은 우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톡백, 애플의 보이스 오버, 혹은 큰 글씨와 아이콘들이 주를 이루는 시각장애인용 앱을 사용합니다.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맞아요. 이분은 유명한 곡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미국의 유명 맹인 가수. 보통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특히 한국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타고 다니실까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량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장애인들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장애인 탈시설화가 확산되면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대중교통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버스는 21.1%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통계를 보시면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버스 승하차 시에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점들,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고자 교통약자들을 위한 버스 앱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버스라는 앱인데요. 이 마이버스는 버스 예약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음성인식 기능이 없고 또한 서울 특별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사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금 더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는 3가지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버스 위치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앱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버스 자체에서의 음성 안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차벨을 누르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마님은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한 저희의 프로젝트의 제품, 모두의 버스, 비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비버스 서비스는 이러한 프로토타이핑, 설계를 거쳐 이러한 5월 프로젝트 일정과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비버스는 앱, 서버, 그리고 라즈베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즉 라즈베리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저희는 이 전광판을 점자 블럭의 끝, 즉 시각장애인이 바로 도착했을 시 버스 문 앞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일정 구역에 들어오면 스피커를 통하여 장애인 탑승 구역이라는 음성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점자 블럭을 따라 사용자 탑승 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류장에 설치된 비콘입니다. 라즈베리에 탑재된 비콘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앱에서 현재 정류장을 클릭했을 시 비콘과 연결이 되어 해당 정류장의 이름을 음성 안내해 줍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현재 자기가 어떤 정류장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의 모니터입니다. 사용자가 탑승 버스를 예약한 후 예약된 버스 번호가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가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 예약된 버스 번호가 모니터에 띄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탑승 구역에 도착한 버스는 탑승할 사용자가 있는지 유무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에 탑재된 기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은 탑승 구역에 여러 대의 버스가 왔을 때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버스 자체에서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버튼을 설치해 버튼을 클릭했을 시 송암 73번 버스입니다 라는 같은 버스 번호가 출력이 되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앱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설계한 앱인데요.
만들어진 앱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앱과는 다르게 조금 촌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용자를 배려한 기능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보기 편한 색깔은 총 6개로 저희는 이 중 파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보기 쉽게 큰 글씨체와 필요한 버튼만을 탑재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에 좀 더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대비 테마가 필요하신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대비 테마도 탑재하였습니다. 먼저 기능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앱 서비스는 음성인식 기반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STT, TTS 기능을 탑재하였고요. 안드로이드에 있는 톡백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은 목적 정류장을 구글 STT, TTS 기능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현재 정류장과 목적 정류장을 경유하는 버스 리스트가 뜨며 이 중 버스 정류장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버스 하나를 선택하여 음성으로 예약하게 됩니다. 그 후 목적 정류장까지 버스가 얼마나 걸리는지 혹은 현재 정류장까지 몇 정거장 후에 버스가 도착하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저희는 기사 앱을 하여 하차 예정 정류장을 띄워주어 시각장애인 분이 하차벨을 누르지 않고도 안전히 하차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더 자세한 기능은 저희의 시연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저희가 시간상 편집을 하기 위해 톡백 기능을 조금 편집하였으니 끊기는 점을 조금 유의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여기가 만호마을 정류장인가요? 혹시 이 버스 서운대 가나요? 저기 혹시 72번 버스 갔나요? 이번 정류장은 동명의 송원고입니다. 버스 타기 진짜 힘들다. 90%의 시각장애인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버스, 모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버스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탑승 구역입니다. 장애인 탑승 구역입니다. 현재 정류장 만호마을입니다. 버튼 페이지 비버스 현재 만호마을 목적 정류장 말하기 버튼 정류장명을 말해주세요. 송원대 송원대 정류장 선택 비버스 현재 정류장 만호마을 목적 정류장 송원대 확인 버스 현재 정류장 만호마을 탑승 버스 선택 송암 73 7정거장 음성 버스를 선택해 주세요. 송암 73 버스 예약 성공. 만호마 탑송현 14정거장 후 도착. 송암 73번 버스입니다. 송암 73번 버스입니다. 탑승 버스 비버스는 기사님의 기능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기사님은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사용자의 탑승 및 하차 예정 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승하차 기능을 위해 곧 하차 시 알림이 갑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의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두 번째, 장애인, 비장애인의 더불어가는 사회, 세 번째, 사회 참여 기회 증진, 마지막으로 시장성의 확장 또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점점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바뀌어가며 시각장애인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저희는 시장성 또한 확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탑재하여 음성인식의 안정화, 전체화를 발전 방향으로 보며 또 버스 앱과 연동을 하여 더 많은 필요한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분들만이 이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서비스가 확장이 되어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분들, 심지어 비장애인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를 저희는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언택트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언택트 되어 있는 교통약자들이 컨택트로 바뀌며 결국에는 우리 팀장부터 먼저 자기소개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총괄, 모형 제작 총괄을 맡게 된 팀장 임선재입니다. 네, 라젠 박윤선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발표 내용 잘 들었는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지금 발표 내용 중에는 구성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버스 기사님이 사용하는 어떤 관리자, 그리고 그걸 중앙에서 관제해주는 뭐 관제 서버라든지 이게 구체적인 세부 구성 파트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차별점이 조금 궁금해요. 기존에 우리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서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차이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예약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단순히 버스를 예약을 하는 것인지 버스 안에 좌석까지 예약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는 이제 결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시각 장애인 분들이 버스를 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에 착석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였는지 또는 그런 개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서비스는 사용자와 기사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서비스는 버스 승하차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즉 시각 장애인 분들이 버스를 음성으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하차벨 기능이 중점인데요. 그래서 내릴 곳과 탈 곳을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도 기사님이 직접 내려주어서 사용자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곳으로 저희는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한 네, 저희가 좌석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고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 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점이 있어서 네, 일단 그쪽 부분으로 저희 승하차 부분으로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같은 경우는 그 웹서버랑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이 따로 있고 기사님이 사용하는 앱이 따로 있는데, 이제 이것은 서버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어스토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온 데이터를 앱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게 있으실까요? 네,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고민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보통은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혼자 다니지 않는데 이 보통 이제 그 도우미라고 있잖아요. 가족 도우미나 지킴이들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그 탑승을 하게 되거나 호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도우미나 어떤 지킴이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려점만 좀 추가가 된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타겟이 이제 지금 일반 버스를 대상으로 했는데 좀 더 장애인 관점에서의 그 출발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대중교통은 비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뭐 같이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타겟 대상을 달리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현재 이제 수도권 지역이나 뭐 이런 그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의미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음성을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잡음이나 이물질,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정류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음성 인식을 실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에서의 그런 그 시스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딥러닝을 통하여 음성 인식을 한 번 더 필터하려고 했으나 이제 시간상 그렇게는 못하였지만, 저희가 발전 방향으로는 딥러닝과 그 머신러닝을 사용하여서 잡음과 이제 사용자의 목소리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발전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성에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고요. 버스하고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형태로 했는지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이게 이제 버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요즘 이제 공공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이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콘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이 버스를 탑승을 했을 때 서로 대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하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질문했듯이 그 버스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하고 유저 쪽에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걸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상호 교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앱에서 이제 탑승 버스를 예약을 하면은 탑승 버스와 목적 정류장을 예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 기사의 앱에서 이제 그 사용자의 탑승 정류장과 하차 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신 게 혹시 맞을까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버스 내에서 좌석 예약과 같은 시각 장애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버스 안의 상황도 고려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집중을 한 것은 시각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탑승하고 하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나머지 일들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이제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를 저희가 목표로 두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우리 한마음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입니다. 우리 IoT를 활용한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 발표를 맡은 셀럽5 발표 진행 예정인데, 우리 발표자분들은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좀 대주셔야지만 딸은 잘 들리니까 그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발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셀럽5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박은비라고 하고요. 저희 팀의 주제는 IoT를 활용한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 플랜티팟입니다. 네, 발표는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몇 차례 진행을 하면서 저희 팀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 후보들이 나왔었는데요. 보시는 표에 있는 게 저희 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후보들입니다. 후보를 몇 가지 결정을 한 후에는 자료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팀원들끼리 대중성, 구현 가능성, 경쟁력에서 각각 점수를 매겼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아이디어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화분이 저희 팀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출을 하고 싶어도 맘 편히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건지 요즘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반려식물을 키워서 집안 분위기를 전환을 하거나 식물을 인테리어로 적극 활용하는 플랜테리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홈 가드닝과 관련된 상품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홈 가드닝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데 반려식물이 좋다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반려식물을 기르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화면에 있는 자료는 홀몸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기르기 전 후에 감정 점수와 에너지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감정 점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에너지 점수인데요. 양쪽 모두 반려식물을 기르기 전보다 기르고 나서의 점수가 확연하게 높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외로움 해소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반려식물이 외로움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독사나 우울증과 같은 사회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 화분이 필요한 걸까요? 저희 팀에서는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결정이 된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식물을 키워보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마다 사는 환경이 모두 다른데 같은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플랜티팟에서는 개인 환경에 따른 식물을 추천을 해줌으로써 좀 더 쉽게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어플 디자인도 그렇고 저희 기능 중에 식물 컬렉션이라던가 그런 기능들이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물을 처음 키워보는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제품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품 소개에 앞서서 먼저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샤오미에서 출시한 로팟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기능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 두 번째로는 엔싱에서 출시한 플랜티라는 제품이 있는데 기능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서 플랜티팟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식물의 상태를 화분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표정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반려식물의 상태를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케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 내에 이제 업적 달성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식물을 키우는데 좀 더 동기부여를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플 내에 사용자들끼리 정보 공유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이제 운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앱 기능으로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먼저 이 3가지를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화분을 제어하는 기능은 화분에 연결된 센서 값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센서 값을 안드로이드로 가져와서 어플을 통해 이제 출력을 해줌으로써 반려식물의 상태를 즉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별로 이제 최적 조건을 이제 가이드해주는 기능은 식물 종류와 키우는 조건 등을 이제 저희가 DB에 저장을 해두고요. 사용자가 특정 식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식물에 맞는 조건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어플 내에서 출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은 사진 업로드나 이제 게시물과 관련된 알람 기능 그리고 업로드한 내 게시물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3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식물 MBTI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테스트인데 사용자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선택지를 고르면 그 사용자에게 맞는 식물을 추천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질문지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DB 내에서 이제 그 선택지마다 번호를 부여를 해놨는데 이제 그 번호가 이제 선택이 되고 합계 점수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쉬운 식물부터 어려운 식물도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식물 컬렉션 기능인데요. 식물 도감에서 내가 키우는 식물을 선택을 하며 맞춤 환경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거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제 식물 도감 테이블에서 온습도, 물주기 횟수, 일조량 등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홈 화면에 있는 화분 제어 페이지에서 선택한 식물에 맞는 환경을 세팅을 해줍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어플의 메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업적 달성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것도 IoT 센서 값을 받아오고요. 횟수와 관련된 업적도 있는데 그런 거의 경우에는 누적 횟수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업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제 챌린지 테이블 중에서 챌린지 번호를 DB에서 불러와서 해당 업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플에 출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IoT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외선 거리 감지 센서와 적외선 모션 센서를 통해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사람을 감지를 하면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디스플레이에서는 표정이 출력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화분 내부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음성이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이제 화분 주변 환경의 온도, 습도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이제 토양 습도 센서로는 화분의 토양 상태 값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 두 데이터를 DB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를 홈 화면에서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품에 부착된 쿨링팬과 수중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환기를 시켜주거나 자동 물급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의 프로젝트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일정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거는 저희 팀의 ER 다이어그램이고요. 저희 팀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팀에서 이제 만든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영상은 잘 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플랜티팟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플랜티팟을 통해 홈 가드닝을 취미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홈 가드닝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는 이제 식물마다 키우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은 어플 내에서 식물별 생육 조건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좀 더 손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려식물을 가꾸고 돌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잘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발전 방향은 크게 IoT와 안드로이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oT에서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의 음성만을 인식을 해서 반응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제품 전면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까지 추가를 한다면 좀 더 반려식물과 교감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발전 방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기능 중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좀 프로토타입이라서 기능 구현이 되는데 완전하게는 좀 완전하게 구현되는 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 거라는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기능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차후에는 프로토타입인 커뮤니티 기능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사용자들끼리 게시글 공유도 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SNS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구현을 하지 못했던 기능인데, 앱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해서 이제 앱 안에서 화분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도 구입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이벤트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팀에서 참고한 문헌들과 활용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팀원 소개를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원분들은 자리 올라와 주시고요. 여기 써있는 이름 순서대로 자리 한번 서 있을까요, 여러분? 셀럽5 팀의 팀장을 맡게 된 김현서입니다. 프로젝트 총괄과 안드로이드 파트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원입니다. 저는 라즈베리랑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화분 모형을 제작했고요. 그 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어베이스에 연동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다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두이노 파트 담당하고 산출문서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았고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그런 마이 페이지 쪽을 구현을 했고, 이제 앱 디자인을 맡은 박은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총괄 작업을 맡은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평가 듣고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정쌤 잠깐 내려오실래요? 이거 먼저 내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 화분 타입으로 해서 이게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프레임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화분을 이렇게 첨가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 의도가. 네, 그 기본 틀만 있고 식물을 교체할 수 있게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내부를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복잡하고 그렇게 돼 있던데 혹시 뭐 오작동이나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을까요? 네, 그 여러 그 보드들이 얽혀 있어서 그 나중에 그 보드로 하나로 다 통합을 하면 그런 오작동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코로나 블루와 고령화 사회에 알맞는 어떤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뭐 식물 상태에 대해서 표정 등이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앱 화면이 인터페이스가 좀 다소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런 어떤 뭐죠? 이미지 면에서 좀 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의 화면을 좀 시각적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반려 케어 서비스인데 사실 반려라는 거는 키우고 가꾸고 뭐 이런 즐거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동화라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 자동화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감정에 대한 표현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지만 이제 그 반려식물을 케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소통하는 게 이제 바라보고 그냥 화면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성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알림 등 뭐 좀 나 좀 바라봐줘 뭐 이런 어떤 것들의 인터페이스가 좀 또 고려가 되면은 서비스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아까 만들었던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얼마 정도면은 이런 반려식물들을 케어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그거 한번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스마트 화분이 시장에 나와 있고 또한 유사 제품 또한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스마트 화분이라고 하면은 작물 재배 쪽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재배하는 쪽이 많아서 그쪽이 10만 원대 정도에서 20만 원대였고 또한 이제 저희가 부품으로서 들어간 것들은 이제 프로토타입이어가지고 15만 원 정도 들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15만 원 선에서 그러한 화분을 사려고 하기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라즈베리 파이도 많이 줄이고 LCD 모니터를 조금 더 가격을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 안에서라면은 그만한 스마트 화분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한번 이제 반려동물 키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반려동물은 한번 사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케어하는데 어떤 신경이 많이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식물 자체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어떤 그 기능도 너무 많은 기능보다는 진짜 반려식물을 케어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기능으로 최소화하면 그 이후에 케어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뭐 붙여나가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젠 박윤선입니다. 보는 내내 즐거웠고요. 일단 아이디어나 차별성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돋보였어요. 시장 이제 스왓 부분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유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차별성을 돋보이기 위해서 MBTI라든지 또는 이제 SNS 기능들을 물론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다 구현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 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성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업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다양한 어떤 도감이라고 할까요? 우리 뭐 포켓몬 도감처럼 뭐 식물 도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까 무슨 여러 가지 센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식물이 생육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게 잘 육성이 되고 있다, 이제 보육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이제 제시를 해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각각의 식물들이 다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라지 꽃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민들레를 키울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꽃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었는지 실질적인 저는 이걸 미니 스마트 팜으로 보고 있어요. 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도감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일단은 각 식물의 상태와 식생에 따라서 각자 다른 값을 넣었고요. 또한 차후 방향으로는 그러한 식물들을 각자 다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식물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고 또한 각자 이제 열대 식물인지 아니면 온대지방 식물인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나중에 도감도 컬렉션을 늘려가면서 각자 그 생태에 맞는 조건을 따로따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식물 도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희가 DB를 넣지 않는 이상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식물 도감에 자기가 키우고 싶은 식물을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을 그렇게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요거 프로젝트는 우리 팀장님께서 생물학과여서 진행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생물학과라서 진행했다기보다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팀원들끼리 모여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셀럽5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1부의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아트 플랫폼 이용객 및 관리자를 위한 IoT 기반 서비스 스마트 컬처 센터의 발표를 맡은 식스센스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시도 공연도 스마트하게 스마트 컬처 센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식스센스 팀의 김다희입니다. 발표에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배경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설계, 기능 소개에 이어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을 말씀드린 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 배경을 말하기에 앞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영화나 공연, 전시와 같은 것을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는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처럼 저 또한 무척이나 좋아하는 전시나 공연을 최근에는 관람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화면의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률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19년 이후 2020년에는 2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 6.3회였던 직접 관람 횟수는 2020년에 3.1회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 또한 아트 스페이스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렇게 문화예술계는 잠시 멈춤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공연과 전시, 영화는 줄줄이 취소가 되고 아트 스페이스는 잇따라 휴관하게 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관과 휴관을 이어가면서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관람 활동 꼭 필요할까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문화가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위로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17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지능형 시스템을 사용해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스마트 박물관으로 불리는 곳을 조사했습니다. 미디어 아트와 같이 작품과 또 교육 콘텐츠를 IT 기술과 접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의 기술적인 도입으로는 어플리케이션과 인공지능 로봇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아직 유틸리티적인 측면을 IoT와 접목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관람 꼭 필요할까요? 온라인 관람은 작품 정보를 전달하고 제한적으로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원본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본의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전시를 해석하는 과정,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트 스페이스에는 왜 유틸리티적인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우리 지역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이나 ACC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 또한 ACC와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넓은 공간에 비해 현장 인력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안내와 체험 콘텐츠를 IoT를 활용해서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아트 스페이스의 IoT를 활용한 제어 기능을 접목해 편리함을 증가시켜 문화예술계의 회복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컬처 센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전시장과 공연장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복합 공간 안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저희도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공간까지도 IoT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고 광주의 대표적인 아트 스페이스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ACC를 모티브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카카오 오븐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 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유스케이스는 사용자와 관리자로 나눠지며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 로봇과 키오스크를 통해 전시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장과 공연장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주간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시 다음과 같이 스와트 분석 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능 소개입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이 온습도에 민감한 전시 작품을 위해 관리자는 전시장에 설치된 온습도 센서를 통해 확인하고 청정팬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화학물질 감지 센서를 통해 현장의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감지될 시 알림 기능을 통해 관리처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와 공연이 시작되고 마칠 때 설치된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슨트 로봇은 적외선 송수신 센서 모듈을 이용해 공간에 맞게 움직이며 관람객에게 작품 설명 음성을 송출하며 이동하게 됩니다. 관람객은 부착된 LED를 통해 자신의 좌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기본 안드로이드와 라즈베리 파이 통신으로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 통신했고요. 센서 데이터는 플라스크를 이용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서블릿을 이용해 서버 쪽 DB에 접근했고 최종적으로 시제품과 앱을 연동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시장에 설치된 명화 매칭 키오스크는 관람객이 촬영 버튼을 눌러 얼굴을 촬영하고 키오스크가 관람객의 표정을 분석해 어울리는 작품을 합성하게 됩니다. 완성된 이미지와 작품 설명이 함께 화면에 출력되고 관람객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 어플리케이션 기능입니다. 관람객은 작품 하단에 위치한 QR을 스캔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공연을 예매했을 경우 자신의 좌석이 표시되며 LED를 켜고 끄면서 자신의 좌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와 공연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작품을 찐 내역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공간의 온습도와 공기, 조명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전시와 공연의 일정을 안내하고 평점과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미술관 페이지를 통해 전시장에 오지 못하는 관람객에게는 작가가 작품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컬처 센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전시장 및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시장 내부 제어와 QR을 이용한 전시 해설 서비스입니다. 관리자는 전시장 내의 조명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품들의 상태 보존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도와 습도를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시장 내부의 공기질은 청정 상태이지만 가스 유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플에 표시되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 하단에 있는 QR을 인식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와 해설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아두아르 마네의 작품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피리 부는 소년 병사의 모습을 명확한 윤곽선을 가진 이제 공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관람객들은 좌석의 위치를 어플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넓은 공간에서도 좌석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 참 좋네요. 다음은 도슨트 로봇입니다. 라인 트레이싱 기술을 이용해 전시관 안내와 작품 해설을 도와주는 도슨트 로봇입니다.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화 매칭 키오스크입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면 곧바로 사용자의 얼굴을 분석하는데요. 얼굴의 느낌과 어울리는 명화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작품과 합성된 이미지는 설명과 함께 출력되며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과 작품 잘 어울리나요? 이젠 문화생활도 스마트하게 스마트 컬처 센터입니다. 네,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은 IoT 기술을 이용해서 문화예술의 작품의 수용자인 것과 동시에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경험하면서 색다른 관람 경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관람 경험의 유용성과 유의성을 상승시킨다면 자연스럽게 관람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잠시 멈춘 상태인 문화예술계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구현하지 못한 기능인데요. 관람객의 동선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면 작품에 대해 배치를 할 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간별 모니터링과 자동 제어 기능이 추가된다면 위기사항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한 관람 데이터와 찜한 행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행사까지 추천하게 된다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IoT로서 6번째 감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팀원분들은 우리 발표회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본인 이름 앞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스센스에서 웹과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김예림입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앱 설계와 기능 구현 그리고 발표를 담당한 김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DB 설계와 서버 구축 및 통신을 맡은 김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 설계 제작 및 구현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앱 설계 및 개발 그리고 통합을 맡은 서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화 매칭 키오스크 제작 및 구현, 영상 편집을 맡은 박양규입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있으실까요? 진짜 고생들 많았겠네요. 너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곳에다 담으려고 보니까 사실 뭐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양규 팀원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키오스크 제작하고 할 때 이미지 매칭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이제 그 아마존 AWS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얼굴 표정 분석하는 그런 머신러닝 코딩이 있는데 사용자의 얼굴에 이제 이제 감정을 이제 제이슨 방식으로 이제 값을 표출하고 그 값에서 이제 이모션이라는 값만 따로 파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명화를 잘 집어넣어가지고 따로 이제 웹에서 이제 웹 UI에서 CSS를 건드려가지고 사용자 얼굴과 합성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딥러닝으로 많이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테스트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했을 텐데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걸 다루다 보니까 좀 산만해 보여요. 일단 공부들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김준일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슨트 로봇을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팀원들까지 같이 하셨나요? 총괄을 맡아서 진행했지만 저희 김민성 팀원분께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있는 게 라인 트레이서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바닥이 상당히 예쁘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라인 트레이서가 아닌 다른 걸로 하게 됐을 때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찾아본 건 있지만 이제 머신러닝 같은 학습을 설계해서 이제 그 지도에 맞춘 길을 학습시킨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비콘이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면은 꼭 라인 트레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 루트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에 제작할 때는 이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뭐 멈추거나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하였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처음 기능은 라인 트레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였고 더불어 기능을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개발 방향으로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시면 우리 일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한 식스센스 팀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42분입니다. 우리 3시 55분까지 15분가량, 13분가량 쉬는 시간 가지고 3시 55분에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자리에 오신 것 같으니까 우리 2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덥죠, 여러분? 우리 추울 때 만났는데 더울 때 마무리를 안 해요. 자, 우리 두 팀만 하면은 이제 끝이 나니까 조금만 덥더라도 참고 잘 마무리해 봅시다. 자, 우리 네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발표는 시민정서 생활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형 스마트 공원 스파크 팀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네 번째예요. 많이 지치시죠? 그러면 지치셨을 텐데 저희 공원에서 힐링하고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형 스마트 공원 그린숲 시민공원 발표를 맡게 된 선영표입니다. 오늘 발표는 개발 의도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소개, 구현 영상, 기대 효과, 팀 소개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발 의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너무 똑똑하시네요. 바로 공원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실내 다중시설은 19% 이용률이 낮아진 반면 공원의 이용률은 51%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공원이 위로가 되어주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IoT 기술을 접목한 시민 참여형 공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시민 참여형 공원이어야 할까요? 시민 참여형 모델이란 도시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현대의 도시공원은 자연 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고 시민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토록 돕는 공간입니다.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민 참여형 공원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공원 사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사업에 2025년까지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의 90%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례 및 유사제품 현황입니다. 저희는 시민 참여형 공원의 국내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산 명장공원입니다. 공연, 자원봉사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지만 시민 전체가 대상이 아닌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로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치원 청춘공원입니다. 청춘 화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벽을 꾸밀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 상동호수 공원입니다. 생태 자원 체험,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으나 상시 참여가 아닌 일시적인 행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공원들 사이에서 저희 그린숲 시민공원이 갖는 차별성이 무엇일까요? 기존 사례를 넘어 IoT 기능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본질은 휴식입니다. 과한 IoT 기능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와 IoT 기능을 적절히 섞어 시민 맞춤형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순 자원봉사나 행사 참여가 아닌 시민들이 상시로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 여가 공간. 여러분들의 공원, 그린숲 시민공원을 소개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 스마트 벤치입니다. 사용자는 어플을 통해 벤치의 좌석 이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압력 센서로 구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 스피치 투 텍스트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적절한 음악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스피커는 라즈베리 파이에 소켓 통신을 통해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 걸음수 측정입니다. 구글 핏 API를 이용해서 공원 사용자들의 걸음수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능, 피아노 분수입니다. 버튼과 피에조 부저를 이용해서 피아노를 설계했습니다. 사용자가 발로 직접 밟아서 연주할 수 있도록 어플에서 간단한 악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기능, 스마트 스프링클러입니다. 사용자는 어플을 통해 공원 화단 식물들의 토양 습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양이 건조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AR을 통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AR 화면은 유니티를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수중 펌프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했습니다. 온습도 미세먼지 측정 기능입니다. 오노보드 모듈에서 파이썬에 송신해 주었습니다. 파이썬과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했고 그 데이터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유스케이스입니다. 하단 8가지 기능이 시민 참여 시스템 기능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된 부품입니다. 그린숲 시민공원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자바 기반으로 화면을 설계했고 메인 UI는 각 기능으로 이동하는 메뉴바, 현재 온습도, 미세먼지 상태 알림 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소개 UI입니다. 공원의 시민 참여형 기능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UI입니다. 공원의 기능과 편의시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UI입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데이터는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기능 UI입니다. 첫 번째, 분수 피아노. 분수 피아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악보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즐기기부터 여러 명이서 즐기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걸음 측정 UI입니다. 공원 사용자들의 걸음수를 구글 핏 API를 이용해 측정해 줍니다.
AR 꽃밭 관리 UI입니다. 식물들의 토양 습도를 보여주고 AR 페이지를 통해 직접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벤치 UI입니다. 벤치의 좌석 이용 여부를 어플을 통해 알 수 있고 음성 인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는 음악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시민과 함께 그리다. 그린숲 시민공원은 다양한 시민 참여형 기능으로 시민과 더불어 성장합니다. 공원의 IoT 기능을 더해 질적 성장을 주도하는 그린숲 시민공원을 소개합니다. 편리함과 감성을 모두 잡은 스마트 벤치입니다. 아, 좀 앉아볼까? 여기가 좋겠네. 뭐요? 아, 여기 불가능이네. 벤치에 직접 갈 필요 없이 벤치의 이용 여부를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볼까? 여기 자리가 있구만. 이 기능으로 인해 사람들은 벤치를 위해 헛걸음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 그냥 오늘 우울하네 그냥 오늘. 그린숲 공원은 감성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우울해. 구글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기분을 음성 인식으로 수집해서 그에 맞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AR 화단입니다. 토양이 건조할 시 사용자들은 AR 화면으로 이동해서 직접 물을 줄 수 있습니다. AR 화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내가 직접 물을 주고 있다 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빛 API를 이용한 걸음수 측정 기능입니다. 그린숲 공원은 하루 걸음수를 측정해서 그 값을 어플에 노출시켜줍니다. 이는 운동을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입니다. 감성 가득한 피아노입니다. 이때 악보는 혼자서 즐기기부터 여럿이서 즐기기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양한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온습도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메인 UI를 통해 그 값을 확인합니다. 자원봉사 신청 폼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의 공공가치를 향상시켜줍니다. 공원 안내 UI입니다. 그린숲 시민공원의 기능을 사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자연 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고 시민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토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형 공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그려나갑니다. 그린숲 시민공원. 영상 시청 재밌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공원이 가지고 있는 기대 효과입니다. 시민 참여형 공원의 활성화는 도시공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숲에서의 시민 참여 활동 경험과 이어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공원의 활용성이 점점 증대함에 따라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특히나 지역기관에서는 공원의 긍정적 이미지와 입지 및 시설물의 상징성 등에서 파생되는 지역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참여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파크를 만들어가지고 듣는 동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구현을 했는데,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벤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벤치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분쟁이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지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물주기를 한다 그러면은 누구는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안 주고 있고 계속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물을 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욕구에 그 사용자 욕구에 따라서 그 반복적인 그 기능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점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그다음에 피아노 분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치려면은 지금은 이제 시연 영상에서는 작기 때문에 혼자서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 명이서 해야 되는 이런 분수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는 고민해 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벤치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전에 먼저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쟁은 개인적인 분쟁이겠지만 사실 여기를 위해 우리가 예약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사용자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피아노 분수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구현하려고 했었던 게 그 노래에 맞춰서 LED를 틀어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 명이 참여를 해도 어떠한 분쟁 없이 참여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과정이 진정한 공공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즐기기부터 여러 명이서 즐기기까지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양 습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토양 습도가 20% 미만인 경우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만 시민들이 AR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경우는 식물들에게 따로 물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고 싶어도 식물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우리 스파크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 길고 길었던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이 팀은 조금 특이하게 남자들만 이루어진 팀이고요. 그만큼 이제 피 끓는 청춘들이어서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설선스모팀의 도로관리 자율주행 차량 종합개발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팀인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다목적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표할 눈을 먼저 치우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선소모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는 진행이 되시고요. 저희 팀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의견이 중심적으로 나왔는데요. 그중 시의성, 구현 가능성, 경쟁력을 봤을 때 가장 우수한 투표를 받은 자율주행 제설차를 저희는 아이디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제설차를 선정하게 된 명확한 이유는요. 퇴근길 서울교통마비, 교통경찰 제설차 어딨냐, 몇 시간째 차가 안 움직인다. 이 글만 보아도 당시 시민들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폭설 대란 기피사가 눈 오기 전 사전 대비하겠다. 하지만 실제 제설차를 운영하고 있는 권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폭설이 오는 동안 이틀 동안 쪽잠을 자면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쪽잠을 자면서 운행을 할 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쓰레기차, 수거차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였습니다. 그 기사를 통하여 저희는 자율주행과 제설차가 합쳐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자율주행 제설차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개발 내용인데요. 먼저 자율주행은 오픈CV 기반으로 영상값을 통하여 텐서플로와 스킨런을 통한 모델 학습으로 통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하였으며, 제설 기능 같은 경우 서버 모터를 통하여 넙가래를 제어하고 아두이노를 통한 펌프 모터와 로드셀을 통해 제설제 분사 및 제설제의 잔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요, 기본적인 자율주행의 상태 및 날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자율주행 전원 제어 및 넉가래 제어, 제설제 분사 제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앱의 GPS 기능을 통한 실시간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일지를 통하여 금일 실시했던 작업구역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시연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저희 팀은 자율주행 제스처를 만드는 기대 효과로서는 먼저 최근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레이더 센서를 쓰지 않고 카메라를 통한 자율주행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카메라의 사용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로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한 저희 팀의 발전 방향으로선 먼저 위험 군사 지역의 물자 운송이 용이해질 것이며, 화물 운송이나 물류 운송의 시간의 제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 관리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만든 ER 다이어그램인데요. 다음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총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율주행 제스처에 만들 때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참고했던 참고 문헌과 개발 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프로젝트 했던 저희 남성분들의 개인 자기소개를 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백엔드를 개방한 팀장 박중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엔드 개발과 영상 처리, 하드웨어 구현을 맡은 이두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즈베리 파이 기반의 하드웨어를 구현한 최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영상 제작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 산출 문서를 작성한 정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과 PPT 제작 그리고 영상 편집을 맡게 된 정경진입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받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발표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끝까지 그렇게 됐는데, 자, 영상을 맡고 있는 이두산 팀원 질문 하나 할게요.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해가 자꾸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도로 상황이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왜곡되게 보일 텐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PPT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는 환경 변수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 관심 영역을 최대한 축소화하고 도로에 맞춤 형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날씨 데이터로 인한 현재 시간을 통해 그 시간에 맞는 기후와 날씨 현상을 스스로 연산하여 이에 대한 사물 인식과 도로 추적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발표했던 친구들 보면 이렇게 남녀 비율이 돼 있는데 이 팀은 유일하게 남자들만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담임쌤께서 편성을 해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게 이제 도로만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 외에 물이랄지 하늘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게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영상 처리를 맡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물 같은 이제 수중이나
또는 공중에서 이를 처리할 경우 환경 변수에 대한 제약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중 같은 경우 그에 대한 수중 해류나 공중에서는 이제 기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류 정보는 이제 해양센터나 그리고 또 공항에서 기상청을 통해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에 맞는 영상 처리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시연에서 보면은 뭐 또 영상에 대한 얘기도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그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아까 영상에 대한 그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영상을 통한 자율주행을 지금 시연을 하신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도로가 있었는데 네. 그 도로가 하얀 색깔 도로이기 때문에 그 하얀 도로를 인식하고 그 시연을 가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규칙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사물도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길을 인식한 색은 하얀색입니다. 그에 대한 색 조정을 이루고 그 선을 검출하여 이로 인해 다른 색 또는 다른 도로에서도 환경 변수를 맞추어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에 이렇게 그 자율주행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앞서도 이제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왜곡된 도로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현실은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트루칼라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존재하는 것을 리얼타임으로 인식해서 그 주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리얼타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것이 여기 지금 시연에서만 검토를 한 건지 앞으로 이제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됐다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연 영상을 찍을 때 최적의 환경 변수를 맞추어 시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환경 변수를 맞출 수 없는 전제 조건 하에 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방안으로는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도로 주행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색 인식에 대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하고 그리고 선 검출에 대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3D적인 이 화면을 2D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고 이 데이터 전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리얼타임에서도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으로만 제어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테슬라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뭐 딴 건 필요 없고 영상으로만 다 한다. 근데 실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종시 자율주행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 저기서 센서로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도로에다가 IoT를 다 깔고 신호등에다가도 IoT 깔아서 5G 통신으로 차량하고 그 관제실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면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에 그 사업이 완료하고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오픈랩이 개설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쪽 연락하시면은
자료라든가 그 관제한다든가 뭐 그런 기술들도 이렇게 오픈되니까 한번 한번 연락해 주시면 3월 달에 IoT 반 나온 학생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 관심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마지막 발표팀인 설선수범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만큼 좋은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준비한 만큼 발표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으로서는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27명 제자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지능형 IoT 융합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의 발표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해드리자면 일제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랑 수령 확인증 작성해 주시고요. 혹시 뭐 상담이나 면접을 통해서 면접 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다면 왼쪽에 보시면 학생란에 체크해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 자리에 있는 물건 다 치워서 강의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학생님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준비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센터에서 여러분 10분 정도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감사하네요. 저희는 광주 고용센터에서 나왔고요. 네,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셔야 되니까 약간의 혜택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제 거기 책자에 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분들 훈련 수련 과정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IT 쪽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뒷장 또 보시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청년 여러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직 현재 취업 안 하시는 분이 이거에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다가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 사업장이 청년 디지털 업체 기업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시게 되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시면 2장짜리 거예요. 그거를 이쪽으로 출력했는데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사업은 저희 노동부에서 운영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그 누리집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전국 운영기관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운영기관에서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는 사업장 목록들, 현황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 운영기관에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지 하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맨 마지막 장에 보이면 구직 신청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3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오픈회사에 현재 유효한 상태고요. 한 절반 정도는 마감이 됐거나 재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져와서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바로 등록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거는 다 전부 다 요건 심사예요. 그래서 요건이 맞추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없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